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학회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이런 뜻깊은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는 환자가 벌써 1,000만 명을 넘었고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우리나라에도 1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인류의 생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심각하고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존의 면대면 교육 방식에서 비대면 언택트 교육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새로운 시대를 위한 도약과 또 노력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 학회도 이와 함께 갈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여러 학회가 학술대회를 취소하는 또는 연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학술대회의 지속성과 연구를 계속하고자 하는 연구 성과 또 미래에 대한 도약을 함께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사회복지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함께한 미래의 사회복지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여러 사회복지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사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또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역할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학회를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장일홍 총장님을 비롯하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님,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경용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회 의사 일정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학회의 개최를 축사하시기 위하여 왕림해 주시고 또 축적 축사를 해주실 이종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오전부터 소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시고 학술대회에 함께 토론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술대회를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함께 해주셨고 이 온라인으로 또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후 학술대회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마는 오후 학술대회에서 유익한 토론을 또 발표와 자장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 연구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에서의 통합 사례 관리에 대하여 그 성과를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며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본격적인 추진 일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하고 지역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데 학술적 논의와 대안이 제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학술대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좋은 장소와 또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후원단체 기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부 좌장을 맡은 평택대 신승현 교수입니다. 2부에서는 기조 발제와 내곡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라서 발표자들께서는 22분씩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꽃동네대학교 조치원 교수님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의 통합 사례 관리 실천 체계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를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케어에 있어 가지고 선도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선도 사업에 있어서 통합 사례 관리가 어떤 실천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절차로 할 텐데요. 서론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구자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해왔던 영국의 실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웃 나라인 일본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가지고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선도 사업이 노인 쪽에 13개 영역, 장애인 2개 영역, 불황인 영역 하나의 영역에 있어서 모두 16개 영역에 있어서 지금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 다음에 이어서 내곡지에 발표를 하실 분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회가 통합사례관리의 학회이고 또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가지고 핵심은 바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방향을 하면은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가 지금 이제 획기적으로 변화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또 우리가 이런 것이 좀 진즉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학계에 있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 시설에 있어서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하는 사람들을 시설에서 사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탈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시설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적인 방향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통합사례 관리는 뭐냐? 기술이고 기법이고 실천 방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죠. 어떤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니 해도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 학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학회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네트워크는 뭐냐? 통합사례 관리를 잘하기 위한 바탕이라는 거죠. 이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그 위에서 우리가 마음껏 통합사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런 어떤 커뮤니티 케어의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커뮤니티 케어가 새삼스럽게 나왔느냐? 사실은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는데 특히나 노인 인구가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94년도 24년 만에 노인 인구가 2배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한 보시면 7년 만에 2배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25년 만에 3배가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서 한 나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보다도 더 후발 국가들은 우리보다도 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부모 세대가 1955년생이 올해부터 노인 인구에 편입되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1인 가구, 독거노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 다음에 노인 부부 세대가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획일적인 서비스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제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들은 상당히 다른 형태에 뛰고 있습니다. 학력도 높지요. 그 다음에 소득도 재산도 제법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하고 또 좀 다른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진국형 복지체계로 개편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가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국에 있어서는 왜 커뮤니티 케어가 나오게 되었을까? 영국에 있어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시범 보고서 이전에 있어서부터 시범 보고서, 하버드 보고서, 버클리 보고서, 그 다음에 그리피스 보고서까지 쭉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 어르신들이 시설에 몸이 아프더라도 장애인들이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나도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네에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어서 몸이 어떤 아프더라도 동네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족이 돌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체계에 있어가지고도 조금 좀 전문성이, 사회복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세 가지, 네 가지 보고서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90년도에 이 지역사회보호법, 커뮤니티 케어 법이 제정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이런 법을 끌어내는 데까지는 정말 이런 오랜 기간에 거의 한 40-50년 정도의 긴 보고서, 보고, 실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면서 그야말로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본에서 보시면요. 일본에는 어디서부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것이 발단이 되느냐. 예, 일본의 1968년도에 어느 시장의 한 분이 당선이 되면서 선거 공약을 뭘 했느냐. 나는 노인 의료비를 무료화하겠다. 당신들 몸이 아픈데 비용 부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시장이 되면은 당신들 무료로 하겠다. 이게 처음에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서서 노인 의료비가 무료화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노인들을 모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1973년도에 전체 노인을 의료비를 무료화를 합니다. 그러다 무료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늘어납니까? 의료비가 올라가지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대로 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가 됐느냐? 82년도에 노인보건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 병원 가지 마라. 집에 가만히 있으면 치료해 줄게. 그래서 방문 간호가 나오고 방문 의료가 나오면서 노인보건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보건법이 나왔는데 노인보건법이 나왔는데도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소비세를 매깁니다. 소비세를 3% 매겼는데 작년 10월 18일부로 소비세 저게 10%가 됐습니다. 그 10%의 세금을 매기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돈만 뜯어가고 세금만 걷어가고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 골드 플랜이라고 하죠. 저걸 89년도에 시행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고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했느냐 하면은 94년도에 그 늘어난 양을 가지고 총량을 가지고 뉴 골드 플랜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 골드 플랜을 세웠는데도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하게 됐느냐? 1994년도에 개호보험을 우리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요 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호보험을 준비가 돼서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 개호보험이 꼭 필요한지 어쩐지에 대해서는 5년 있다가 다시 재조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5년 있다가 재조사를 하게 된 결과가 뭐냐 하면은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뭘 하는 거냐 하면은 그야말로 예방급여입니다.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것들이죠. 예방급여가 되는데 저기도 일본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 있어서 커뮤니티 지역포괄지원센터 커뮤니티 케어가 시행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처음으로 말한 것이 바로 지역포괄지원센터입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 외에는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라고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봐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 왔느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2018년도에 이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어서 팀을 발족을 했는데, 이때 8개 팀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 의료, 노인 돌봄, 장애인 탈시설 같은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하면 커뮤니티 케어 핵심은 노인입니다. 그럼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죠. 다른데 3개뿐이 안 하는데 노인은 13군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 쪽에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2018년도에 있어서는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전문위원회는 보시다시피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일본에 유학을 할 적에 저걸 쳐다보면서 왜 저기 몇 개 부서가 나오게 될까? 사실은 서로 간에 이렇게 연계가 돼서 백업을 서로 해주지 않으면 그 케어 위원회 자체가 성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런 공동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커뮤니티 케어 4대 핵심 요소를 발표를 했고요. 2019년 작년 6월 달에 이 선도 사업, 모델 사업,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도 사업, 모델 사업, 시범 사업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양한 노인들의 스펙트럼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대도시 문제도 있기도 하고, 중소도시 문제도 있기도 하고, 농어촌 복합도시, 그 다음에 행정중심 도시, 그 다음에 민간중심 도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수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다시 몇 개를 더 했냐 하면 8군데를 더 해가지고 모두 13군데의 노인 선도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은 2군데, 그 다음에 정신질환 1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16군데의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작년 9월 달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입법 발의는 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통과가 안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도 사업을 하면서 빨리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다른 데서 이미 시도를 하고 준비를 할 텐데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도 사업이 다른 데 지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은 서울시 돌봄 SOS 센터는 요 다음에 발표해야 될 첫 번째 발표와 네 번째 발표가 실질적으로는 서울 SOS 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무한돌봄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되어 있어서 가장 유사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희망복지지원 이제 사실은 무한돌봄하고 같은 맥락에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제 5군데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 모두 13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8군데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언급하기는 나쁘고요. 저 5군데에 대해서만, 특징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여러분 뭐 보고서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고서를 분석을 하고 연구 보고서를 쓰는 게 자료가 있고요. 제가 아마 자료를 지금 학회에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있어서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상당히 관 중심적이에요. 관이 중심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5개 종합병원을 연결해가지고 이 종합병원이 핵심이 되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종합병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종합병원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여러 군데에서 가지고 행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권역을 구분해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뭐 목표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돌봄이라든지 재시설화라든지 하는 이런 특징이 되어 있고, 사람 중심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특징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부천시를 보면은, 경기도 부천시는요 굉장히 다직종 팀케어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있는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같은 데는 종합병원이 중심이 됐다 한다면, 여기는 여러 가지 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천안시인데요. 천안시는 특징적인 것이 사례관리 슈퍼비전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슈퍼비전단이 뭘 하는 거냐면은,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슈퍼비전을 해가지고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전라북도 전주시는 제가 보기에 가장 정말 지역 네트워크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중에서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전라북도 전주시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그 전라북도 전주시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경상남도 김해시도 민간 차원에 있어서 가장 활성화된 지역 중에서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여기서는 순위를 매겨가지고 순위에 맞춰가지고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통합 사례 관리가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1997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사회복지 시설기관 단체는 다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의 핵심은 뭐냐? 사례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선도사업의 분석에 있어서도 특징들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중심, 지역 중심. 맨 끝에 보시면은 지역적 특성과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더라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통합 사례 관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 매니저는요, 사람들을 모아갖고 사례 회의를 하고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 케어 매니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권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멤버 중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주도의 사례 관리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케어 매니저가 상당히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케어 매니저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리자, 지휘자, 설계자, 조정자,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케어 매니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보니까 김해시가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례관리에 18개 기관이 들어가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하고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고요. 청주에도 지금 행복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77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도 희망 나눔 센터가 있는데, 이 희망 나눔 센터에 있어서도 진짜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수가 진짜 헌신적으로 가가지고 그 네트워크,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우리가 훈련이라든지 연습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실무라든지 이런 걸 좀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어쩌면 자꾸 우리가 단편적인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좀 이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동네마다 슈퍼바이저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원래회를 통해서 서로 발전하는 그런 어떤 자원개발 네트워크, 이런 훈련 같은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더욱더 발전된 통합사례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용 교수님께서는 그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 배경,
추진 과정,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들의 특징들을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통합 사례 관리의 발전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어떤 통합 사례 관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그 서울시의 돌봄 SOS 센터에 관한 건데요. 서울시는 그 보건복지부와는 별도로 돌봄 SOS 센터라는 커뮤니티 케어 자체 모델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의 선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서울시 모든 동에 돌봄 SOS 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복지재단 공동돌봄 지원팀의 이은하 팀장님으로부터 서울시 돌봄 SOS 센터 사업 소개 및 평가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시 복지재단 공공돌봄 지원팀의 정은하입니다. 네. 돌봄 SOS 센터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2019년 7월 18일에 지금 5개 자치구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PT에 보시면 올해는 8개 자치구가 더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내년에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얼마 전 5월에 시장님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사실은 이제 돌봄의 사각지대를 좀 더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갑작스럽게 25개 전 자치구 확대가 결정되었고 지금 8월부터 25개 나머지 20개 자치구 서울시는 전체 25개 자치구인데요. 20개 자치구까지 선행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지금 사업 내용을 파악하시는 분들은 예전 매뉴얼, 지금 현재의 매뉴얼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 지금 개정되는 매뉴얼을 막 쓰고 있다가 나온 상황이고요. 좀 여러 가지 지원해드릴 상황이 많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바쁘긴 하지만 지금 25개 자치구, 전 자치구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인데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공공에서도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사업에 참여하는 이 사업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금 각각의 자치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인데 50개, 60개의 기관들이 참여해서 열띤 관심과 또 참여 의향 이런 것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예, 저희 사업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개요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는 아까 신승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앙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시는 서울시의 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그렇지만 커뮤니티 케어를 지향한다는 지향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 안에서 서울시는 또 나름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이제 안착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에서 돌봄 SOS 센터 결합해서 차동의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자라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는 서울케어라는 의료와 보건, 복지 영역에 여러 가지 돌봄 브랜드, 종합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서울케어 부분에서 아동이나 보육 부분 의료들은 많이 이제 자원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인 돌봄 영역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메꾸는 제도로서 돌봄 SOS 센터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 학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환경적 변화, 인구 고령화라든가 1인 가구의 증가, 그것도 지금 조충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 확대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돌봄 SOS 센터에서 또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제도적 변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성,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부분으로 보냐면, 좀 사실 우리나라에 좋은 돌봄 제도를 굉장히 많죠. 장기요양이라든가 장애활동 지원, 뭐 또 노인 맞춤 돌봄도 올해 또 맞춤으로 또 개편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부분 제도들이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신체 기능이 손상되어서 지속적인 돌봄을 끝까지 해드려야만 하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돌봄의 욕구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이제 뭐 기존의 맞춤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저소득층 위주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소득층 그리고 영구적인 신체 손상 이런 것들 좀 에서 제도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분들, 기존 돌봄 제도의 한계에 좀 집중을 하고 그 제도의 공백을 메꿔주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돌봄 제도들이 있고 자원들이 있는데 사실은 연계가 제대로 안 되고 욕구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쌓아두고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실제로 찻동에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 돌봄 SOS 센터가 들어간 5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찻동에 있었던 사례들이 해소되는 그런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달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용하려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들 이죠. 근데 돌봄 SOS 센터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통합적 전달 체계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욕구, 또 소외되어 있었던,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돌봄 부담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도시서울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편적인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 또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것, 그리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또 보건과 복지가 협력해서 통합적인 제공을 제공하는 것,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사업 내용들 사실 이제 몇 개의 슬라이드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동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에 저희는 공무원들, 정규직 공무원, 돌봄 매니저들을 2분씩 배치합니다. 이 돌봄 매니저들은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으로 배치가 되고요. 5개 자치구도 이제 돌봄 매니저 2분씩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 자치구 상황에 따라서 약간 지금 수급 상황은 다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에 돌봄 매니저 2분이 배치되어서 여러 가지 돌봄 욕구가 발생하는 것들을 접수하고 발견해서 저희의 핵심은 또 현장에 바로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확인을 한 다음에 돌봄 계획을 수립해서 돌봄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 동에서 운영될 경우에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거라는 예측에 따라서 동 중심으로 지금 설계를 했고요. 그 안에서 또 찻동과의 정말 시너지 효과들, 협력 과정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찻동에서 사각지대 발굴이 또 주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들이 돌봄 SOS 센터로 넘어와서 또 돌봄 SOS에서 해소하지 못한 서비스 욕구들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지금 20개 자치구 8월부터 시작해야 될 20개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금 급작스럽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력 확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20개 자치구의 경우에는 9의 돌봄 매니저가 배치돼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동으로 배치되는 것은 좀 나중에 내년까지 1년 안에 인력 충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2가지 모델로 올해 하반기에는 갈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동중심 모델 5개 자치구와 20개 자치구는 구중심의 모델로 한번 운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보편적인 서비스,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모든 시민 돌봄에 대한 어려움과 욕구가 있을 때는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 또 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몇 가지 유형별로 8개 서비스를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그걸 수가를 책정해서 제공기가 그 서비스 이용자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제 이용하신 내용의 만큼 제공기관에 그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저희가 뭐 정말 너무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들 때문에 일단은 대상자들을 좀 제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좀 한정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 7월부터는 지금 50대 중장년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그런 연령 제한들, 대상 제한들 없애고 전 시민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이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 사실 이제 수가가 책정된 서비스들, 뭐 그렇지 않은 서비스라도 받으실 수 있고요. 나머지 시민들은 정보 상담 같은 것들을 언제든지 편하실 때, 원하실 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적격성 판단 기준이라는 걸 저희는 좀 정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말 돌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그 저희의 기준대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돌봄 욕구, 시급한 돌봄 욕구가 있는 분한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가 가야 된다는 생각에 판단 기준을 만들었는데 요 3가지 기준은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용자 당사자가 정말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능적인 제한이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기준은 가족 등이 있어도 이제 수발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셔야 합니다. 근데 1, 2, 3번의 기준에 있어서 다른 제도들은 이 상태가 영구히 지속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앞에 서비스 신청 현재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말은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어도 인정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단편적으로만 하시는 상황들이어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제도의 공백들, 다른 제도를 이용하시지 않는다는 조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제도도 정말로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돌봄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격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정말 시급한 욕구가 높은 그리고 일시적으로 잠깐만 돌봐드리면 되는 상황에도 개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래 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이 시민들 모두가 이제 어르신이거나 장애인이거나 50대 중장년이면 욕구가 있을 때 이런 적격 판단까지 갖췄을 때 서비스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서비스 수가 비용에 대한 지원은 지금 아직 저소득층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그리고 지금 현재 중위소득 85%까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00%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소득 기준에 의한 수가 지원도 차츰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저희 서비스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서비스에는 지금 안부확인 서비스나 건강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수가 체계입니다. 건강지원 서비스는 보건소의 돌봄 서비스, 건강돌봄 서비스로 연계를 하는 것이고, 안부확인 서비스는 이제 민간의 기존 복지기관들의 안부 체계로 넘어가는 거라서 지금 현재는 비수가 체계고요. 나머지 5개 정보 상담은 뭐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돌봄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여서 빠져 있고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7개의 원 중에 5개 일시제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 지원, 이 5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각의 수가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별, 뭐 사람별에 따라서 수가 체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할증 체계도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저희는 많은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인당 연간 한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156만 원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일시제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연간 60시간으로 한도를 정해놓는 이런 정도의 좀 한도 설정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셔서 서비스 돌봄 매니저들이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 업무 절차가 있습니다. 돌봄 매니저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절차는 일단 신청 접수가 오면 긴급 출동과 방문 확인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는데 같은 이제 현장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긴급 출동은 이제 빨리 출동을 해서 빨리 확인을 한다는 72시간 이내에는 확인을 한다는. 근데 대부분 정말 위급한 사례에는 바로바로 즉시 나가시고 계시고요. 지금 실적들을 확인해 보면 현장 접수 받아서 욕구가 확인되어서 현장을 가야겠다라고 결정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1.5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바로바로 나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가장 적절한 돌봄 계획들을 8개의 서비스를 조합을 해서 수립을 하고요. 이 내용들을 서비스 제공기관, 각각 자치구별로 협약된 제공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제공기관들의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 체계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서비스 제공기관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돌봄 매니저의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다 운영을 하고 나면 결과 보고를 하고요. 그 내용을 돌봄 매니저들이 다시 보고를 받아서 결과를 확인하고 수가를 정산해 주는 과정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 전반에서 어떤 지속적인 또 장기적인 어떤 사례 관리의 필요성이 보인다. 꼭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차동에 연계해서 복지 플랜을 연계해서 사례 관리 체계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각 단계 업무 절차의 각 단계 어디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여러 자치구나 동과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와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한 건데요. 간단히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관 나름대로의 그 업무 절차들이 있고요. 그래서 공공에서의 돌봄 계획 영역들, 또 서비스 제공기관의 개입 또 과정들이 약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들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실적을 분석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 또 현장에 방문하는 모니터링도 계속 지속할 예정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해본 결과 계속 접수 건수, 이용 건수 이런 것들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2020년에 들어와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접수나 이용 건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접수 건수가 떨어지는 반면에 이용 금액은 또 많아지는 측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어려워진 분들은 좀 더 강한 또 충분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돌봄 매니저들의 어떤 업무 대응성 같은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더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더 많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이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이제 신속성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접수나 방문에서 또 계획하는 그 기간까지 한번 일수를 해보면 올해 좀 더 빨라졌고요. 또 서비스 제공을 또 얼마나 오래 하는가, 저희는 단기간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오래 서비스가 지속되지는 않도록 하고 있는데 서비스 기간도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도 저희가 5점 척도를 하고 있지만 5점 가까운 점수들이 늘 나오고 있고요. 그 점수가 또 향상되는 측면들도 보일 수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가 중요한 성과로 봤던 거는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선 저희 돌봄 SOS 서비스 자체가 단기간에 일시적인
욕구에 대응해서 단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특성을 가졌는데, 또 코로나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런 상황에 굉장히 적합한 또 필요했던 서비스라는 게 증명이 되는 부분이, 그동안 코로나 굉장히 심각했을 때 각종 돌봄 제도의 뭐 등급 판정이나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지가 되거나 연기됐었던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 상황들을 메꿔주는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기존에도 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기다리면서 좀 공백이 있었던 상황에 개입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올해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 개입한 사례들이 많이 수집되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SOS 센터 서비스가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5개 자치구만 하고 있고, 올해는 8개 자치구, 13개의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좀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개 자치구만 참여해서는 안 되겠다. 서울시 전역에 빠른 확대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갑작스럽게 5월, 6월에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는 것이 지금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제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리고 사례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주요하게 다뤄야 되겠지만, 제가 그런 내용을 지금 사업 설계자로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아직도 그냥 고민입니다. 저는 이 돌봄 SOS 센터가 사실은 굉장히 단기간에 일시적인 서비스라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큰 범위의 사업에 어떻게 맞물려서 어떻게 확장을 해나갈 것인가의 고민도 있고요. 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 것인가, 사례 관리를 위해서 서비스 품질,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은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아마 사업 내용 들으신 분들도 이제 의문점이 들고 좀 고쳐야 될 점들이 눈에 띄실 텐데요. 많은 의견 주시면 또 저희 사업 개선시켜 나가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